귀신 붙었네.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가져가서 현관문 밑에 일주일만 붙여놔. 아까 왜 안 왔어? 아까 왜 안 왔어? 아까 왜 안 왔어? 우리 간식 다 먹었으니까 삼촌 이모들 무서운 얘기 재밌게 들었어. 오늘은 불을 끄고 해봅시다. 잠시만요. 시작해볼까? 안녕하십니까.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들은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주신 무서운 이야기들 플러스 제가 갖고 온 이야기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은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무서운 이야기 탭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들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군대 괴담이고요. 저 나무에 뭔가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중 한 명이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해군으로 입대해 진해에 있는 산골 저수지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총원이 18명에서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작은 부대였는데, 친구가 군복무를 할 때 신기하게도 2명의 박수무당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둘 다 후임으로요. 처음 만난 후임은 1개월 아래 바로 맞후임이었는데요. 아주 조용한 성격의 왜소한 체형, 그리고 말수도 적고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후임인데, 사회에서 뭐 하고 왔냐고 물었을 때 무당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왠지 좀 어울리는 느낌이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친구와 초소 경계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근무 서는 내내 너무 불안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초소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덩그러니 있는 저 나무에 조금 위험한 홀령이 있어서 그래서 무섭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작은 꼬마인데 여기저기 멍들고 막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으로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제 친구한테도 저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에 덜컥 겁이 났고, 그날 이후로 왠지 너무 찝찝해서 그 나무 근처에는 눈길도 안 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 박수무당 후임은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후임이 워낙 말수가 적다 보니 이유는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소대장이 소식을 알리면서 걔 집 빽써가지고 대전으로 갔대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또 다른 박수무당 후임이 부대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후임은 전에 있었던 조용한 박수무당과는 다른 게, 그냥 일반적인 말투에 덩치도 크고 뭔가 좀 듬직하고 무당보다는 주먹계에 있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새로운 후임은 모든 선임들한테 사랑을 잔뜩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힘도 세고 행동도 빠릿빠릿하고 무슨 말을 하면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다 잘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에이스였네요. 그리고 그 친구가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 친구가 그 새로운 박수무당 후임과 초소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소 근무를 서던 중 문득 지난번 박수무당이 이야기했던 나무가 생각나서 새로운 후임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도 저기 나무에 뭐 보이냐? 그러자 후임이 이병 곽두필, 네! 나무에 맞아 죽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 친구가 야, 진짜네? 야, 무당들 똑같은 걸 보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전 후임이 저 귀신 위험하다고 했던 말이 번뜩 떠올라서 새로운 후임에게 얘기했답니다. 야, 그런데 누가 저 귀신 위험하다고 하는데 위험해 보이고 그러진 않아? 그러자 새로운 후임이 한참 골똘히 생각하더니 네! 맞습니다! 저놈 저기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거라 나무에 묶여있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친구는 호기심에 너 그러면 귀신이랑 대화도 할 수 있냐? 라고 물었고, 후임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길래 너 그럼 한번 말 걸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 잘 듣는 후임이 굉장히 쭈뼛쭈뼛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소리치더니 그대로 그 나무와 반대편인 산속으로 미친듯이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후임은 탈영병이 되었고, 하루 후 인근 민가에서 바로 잡혔지만 그 부대에는 절대로 다시 들어가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결국 진해에 있는 기지사령부로 전입을 갔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제 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그 부대에는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박수무당을 한 명도 아닌 2명씩이나 부대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군대 썰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나 군대 주변에 이런 원한 깊은 귀신들이 좀 많긴 한가 봐. 저 얼마나 무서운 그리고 두려운 악령이었길래 그 박수무당 2명이서 도망을 쳤던 것일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본 창문 깨진 집, 궁금해서 봤다가. 예전에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친구네 집 가는 길에 빌라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멀쩡한 빌라였는데 유독 한 집만 창문이 다 깨져 있고 폐가 같이 돼 있는 거야. 그 집이 반지하라서 여긴 아무도 안 사나 보네 하면서 창문으로 집안을 살짝 들여다보고 있는데 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야! 그 집이 동네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집이야! 야, 보면 안 돼! 라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라 별로 신경 안 쓸 법도 한데 그 친구가 말하는 순간 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우씨 야 빨리 말해줬어야지 하고 그냥 친구네 집으로 향했거든. 그리고 그날 밤부터 계속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랬어. 그 빌라 옆을 걸어가다가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그 집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집에서 목매달아 죽은 여자가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꿈이었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2주 가까이 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가니까 대뜸 귀신 붙었네.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가져가서 현관문 밑에 일주일만 붙여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적을 붙인 날부터 더 이상 그 꿈은 꾸지 않게 되었어. 친구에게 들어보니 그 집에 살던 여자가 스토커한테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자살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누가 그 집을 엿보면 그게 그렇게 싫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복수하려고 했던 건가 싶었어. 와,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는데 그 살아생전에 그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귀신이 되었어도 자기를 몰래 쳐다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스토커인 줄 알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일본 괴담 칸히모. 우리 외갓집은 나가노의 산골짜기에 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외갓집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다. 그곳은 산속이라 산이랑 논밭밖에는 없었고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가 2번 왔다 가는 거 이외에는 다른 교통수단도 없는 완벽한 벽지였다. 평소라면 그런 시시한 곳에는 가지 않았겠지만 그 해만큼은 친한 친구가 가족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나도 부모님에게 끌려 나서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심심했다. 가게에서 과자라도 사 먹으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슈퍼까지 차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나마도 아버지는 모처럼 푹 쉬려고 왔으니까 너도 그냥 쉬어 라고 하실 뿐이었다. 딱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옆집에 나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놀러와 있었던 것이었다. 그 나이 또래는 처음 보는 사이라도 이상하게 쉽게 친해져서 나와 그 아이 K는 금세 매일 같이 함께 놀게 되었다.
물론 그런 시골에서는 논다고 해봐야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처를 막 쏘다니는 것밖에 없었지만 우리 가족은 일주일 정도 거기서 머물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마 3일째 되는 날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후 3시가 지나 점점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와 친구는 지금까지 가본 적 없던 산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올라갔지만 어느새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길에 들어서 있었다. 저기 뭐지?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비석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종종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도조신 같은 느낌의 50cm 정도 되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렸는지 그 도조신 상에는 이끼가 잔뜩 껴 있었다. 나와 친구는 자세히 보기 위해 손과 나뭇가지로 이끼와 진흙을 도조신 상에서 막 떼어내기 시작했다. 역시 도조신 같은 상이었지만 뭐랄까 조금 기존의 것과는 달라 보였다. 보통 도조신은 남녀 둘이 사이좋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조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비석은 4명의 사람이 서 있는 채 서로 얽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나와 친구는 섬뜩해져서 야 그냥 가자 라고 말하며 일어섰다. 근처는 어느덧 상당히 어슴푸레져 있어서 나는 한시바삐 돌아가고 싶었다. 야 뭔가 있어! 내가 친구의 손을 잡아당기며 걸어 나가려는 순간 친구가 비석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냈다. 오래된 사방이 4cm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상자였다. 반쯤 지하에 묻힌 채 반만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게 뭘까? 나는 왠지 싫은 느낌이었지만 친구는 상관하지 않고 그 상자를 파냈다. 꺼낸 나무 상자는 이미 낡아서 여기저기 나무가 썩어 들어가 너덜너덜한 모습이었다. 표면에는 무엇인지 모를 옷감 같은 게 감겨 있었고 거기에는 먹으로 무엇인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경 같은 어려운 한자들이 잔뜩 쓰여 있었다. 야, 이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친구는 상자의 좀먹은 부분으로 안을 들여다보았고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벨벳 같은 검은색으로 윤이 나는 그런 끈이 묶인 팔찌 같은 것이었다. 직경 10cm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 요 정도 사이즈겠죠? 팔찌 중간중간에는 5개의 검은 돌이 박혀 있었다. 돌은 완전히 둥근 모양으로 거기에도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흙에서 꺼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야, 이거 내가 찾았으니까 이거 내 거야?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팔찌를 손목에 차려 했다. 야, 하지마! 나는 기분 나쁜 예감에 반쯤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려고 했지만 친구는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친구가 팔찌를 끼는 순간 기묘한 새의 울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다. 이미 주변은 깜깜했다. 나와 친구는 기분이 나빠져 당황해서 집으로 뛰어갔다. 집 근처까지 와서 나와 친구는 손을 흔들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미 나는 그 팔찌에 관한 것은 잊고 있었다. 친구의 집에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밤늦게였다. 10시가 지나서도 깨어있다가 어머니한테 아이고 빨리 자라니까 라고 혼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뜨르르르릉 뜨르르르릉 매우 소란스럽게 오래된 다이얼 전화가 울렸다. 아이 누구람 이런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가 투덜거리면서 전화를 받으셨다. 전화를 건 건 아무래도 친구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멀리서 봐도 저녁에 반주로 한 장 걸쳐서 붉게 물든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지는 것이 보였다.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무서운 기세로 누워있는 나에게 달려오셨다. 할아버지는 나를 억지로 일으키고 어디 갔었어? 너 뒤에 갔었던 거야? 산에 올랐던 거야? 할아버지의 기세에 나는 놀라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할아버지께 말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 다가온 할머니와 어머니도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설마 라고 망연자실하셨고, 어머니는 그거 미신 아니었어? 라고 중얼대셨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의 심각한 모습에 차마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엔가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인지 놀란 아버지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으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집에 남게 되었다. 친구의 집에 가까이 가자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기분 나쁜 냄새가 났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나는 그런 시큼한 냄새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고기가 썩는 냄새였던 것 같다. 정신 차려! 안쪽에서는 친구의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서슴없이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와 나도 따라 들어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 고기 썩는 냄새는 한층 더 강해졌다. 거실에는 친구가 누워 있었고 그 겨드랑이에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친구는 의식이 없는 것인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입은 반쯤 열린 채로 흰 거품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들 친구의 오른팔에서 무엇인가를 떼어내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팔찌였다. 하지만 아까 전 보았던 그 모습이랑은 너무나 달랐다. 예쁜 끈은 사라지고 돌 하나하나가 친구의 팔에 박혀 있었다. 친구의 손은 팔찌로부터 앞쪽이 검게 변해 있었다. 그 검은 부분은 보고 있으면 마치 움직이는 것 같아서 팔찌에서 박힌 실이 친구의 손 안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카니모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무엇을 생각한 것인지 친구네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는 친구의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피부 아래에 수많은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곧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손에는 무려 부엌 칼을 들고 계셨다. 어쩔 생각이세요? 멈추려고 하는 친구의 부모님을 뿌리치고 할아버지는 친구의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팔은 이제 포기해야 돼. 아직 머리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친구의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칼을 친구의 팔에 찔렀다. 비명을 지른 것은 친구의 부모님뿐이었다. 친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의 광경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친구의 팔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무수한 머리카락이 스멀스멀 상처에서 밖으로 넘쳐 흘러나왔다. 이제 손에 검은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스님은 친구를 방으로 옮기고 밤새 경을 읊었다. 나도 친구를 위해 경을 읊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친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침 일찍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다. 도시의 큰 병원에 간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팔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았다. 머리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할아버지는 계속 되뇌었다. 나는 카니모라는 것에 대해 할아버지께 여쭤봤지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발피상이라고 쓰고 칸히모라고 읽는다는 것, 그 도조시는 아쿠라는 이름이라는 것만 할머니에게서 들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옛날부터 전해지는 주술 같은 것이었을까? 그 이후로도 외갓집에 몇 번 찾아갔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그것이 머리까지 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투고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진상이 궁금해져서 지난 주말에 외갓집에 다녀왔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헌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추측해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사전을 찾아보며 열심히 알아내보려고 노력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피상은 주술의 한 종류인 듯 하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계통. 옛날 아직 각 마을이 다른 마을과의 소통이 없이 살아가던 시절, 그때는 주로 마을 내에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흔히들 피가 진해진다라고 하듯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근친상간 같은 거를 하면 장애 있는 아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그런 아이들은 흉한 아이라고 불리며 꺼려졌다. 그리고 그 흉한 아이를 낳은 여자도 흉한 어미라고 불렸다. 그러나 흉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분별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흉한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흉한 모자는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게다가 그 살해 방식이라는 것이 흉한 어미가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이게 하고 그 흉한 어미 또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흉한 어미는 죽은 뒤에도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발피상이라는 것이 생겼다. 머리카락 발, 씌울 피, 이를 상. 그래서 발피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카락을 사용한 주술로 좋지 않은 일을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운다는 의미다. 흉한 어미의 머리카락 다발을 이용하고 흉한 아이의 뼈로 만든 구슬을 박은 주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 마을 땅에 묻어 재앙을 다른 마을에 덮어 씌우려고 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완장 형태였지만 목걸이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저주라는 것이 반드시 보복이 따르게 마련이다. 자신들의 마을에 발피상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파내서 다시 원래의 마을에 묻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도조신인 아쿠였다. 아까 그 아이와 친구가 파낸 도조신이 아쿠였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와 발피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위에 아쿠를 세워 봉인했다고 한다. 아쿠는 본래 카쿠라고 불렸으며 비석에 새겨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마을에 다시 재앙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마을로 향하는 길이 마침 뒷산에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발피상이라는 풍습은 없어졌지만 이미 만들어진 발피상의 효력은 아직 남아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후 할머니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친구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스님의 독경 때문인지 그때는 이미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고 베인 팔은 아니 텅 빈 가죽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친구는 평생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의사가 말하길 뇌에 자잘한 머리카락 굵기의 무수히 많은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카니모라는 괴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막 저주 이야기를 할 때 흉한 어미, 흉한 아이라고 했는데 그 애를 낳게 한 그 아버지는 흉한 사람이라고 안 불렸지? 이건 좀 참... 야, 그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나? 아니 벌을 주려면 다 같이 주던가 왜 어미와 자식만 그렇게 죽이냐 이거죠. 야, 끔찍하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가봅시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내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겪은 경험담을 적은 글이다. 2013년 3월 나는 3개월 뒤 입대하는 상황이었다. 군대 가기 전이라 한참 놀 시기였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여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2월 달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고 3월에 바로 PC방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역은 서울 중랑구 쪽이었고 지하에 위치한
PC방이었다. 현재는 다른 가게가 들어선 걸로 알고 있다. 시간대는 밤 10시에 출근하여 아침 8시까지였고 오후 타임 알바와 교대한 뒤에 주요 업무는 미성년자 내보내기, 손님들 주문 받기, 주문이라고 해봤자 라면 끓여주기랑 커피 주기 정도, 그리고 청소였다. 밤 10시에 출근하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PC방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고 구조가 아래 그림처럼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금연석에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딸려 있었고 룸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담배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흡연석은 그런 문이 없었고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문이고 카운터는 여기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직 PC방 내에서 흡연이 가능했기 때문에 위 그림처럼 구역이 나눠져 있었고, 밤 10시에 오후조와 교대 후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 매장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확인차 금연석과 흡연석 두 구역을 모두 돌아다닌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손님이 콜벨을 엄청나게 누르기 때문이었는데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다. 심지어 야간 파트는 한 명만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는 진짜 지옥이었다. 여튼 그렇게 새벽 1시가 되면 손님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가서 매장에는 대체로 흡연석에 3, 4명, 금연석에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던 것 같다. 새벽 1시부터 나간 자리와 쓰레기들을 모두 치우고 청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청소를 너무 빡세게 시켜서 청소만 하고 나면 거의 아침 7시 정도가 되어 있었다. 여하튼 이게 내 야간 알바의 루틴이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다. 가끔씩 금연석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 엄청나게 서늘한 느낌이 들곤 했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 PC방이 지하이다 보니 외부에 바람이 불어 입구 쪽 문이 잘 안 닫혀 항상 우우우 바람 소리가 들렸다. 계속 일을 하면서 대부분 익숙해졌지만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됐다. 손님들의 컴플레인도 그 시간대에만 꾸준히 한두 건씩 일어났다. 그래서 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점장님에게 말을 했고 야간 파트 한 병만 더 구해달라고 말을 했었다. 그게 아니면 바쁜 시간이라도 잠시 도와주는 헬퍼라도 쓰자고. 점장님은 알겠다고 하며 내 친구 중에 일할 애가 있으면 걔를 헬퍼로 쓰자 라고 말해서 나는 내 친구와 야간에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확실히 2명이서 일을 하게 되니 주문과 손님이 오래 기다리는 일이 확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을 무렵 그날도 친구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 바빴다. 새벽 3시가 되어 손님들이 쫙 빠지고 우리는 금연석과 흡연석을 나눠서 정리를 하였다. 새벽 4시 반이 되어서야 정리를 다 하고 내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친구는 대걸레로 바닥을 밀기로 했다. 흡연석을 먼저 청소했고 그리고 바로 금연석에 들어가서 바닥을 쓸기 시작했는데 금연석 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자를 밖으로 빼내고 의자 안쪽을 이렇게 쓸어내면 됐었다. 그리고 다시 의자를 컴퓨터 책상에 넣는 방식으로 청소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E 섹션 부분을 청소할 때 일이었다. D 섹션까지 모두 의자를 집어넣었고 E 섹션에 의자를 하나씩 빼면서 쓸고 의자를 넣고 하고 있었는데 E 섹션 중간 부분쯤 쓸 때였다. 무언가 내 앞에 나풀나풀 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 뭔가가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 마치 내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느낌이 들었다. 당시 나는 군대 가기 전 마지막 객기라고 머리를 엄청나게 기르고 있었는데 앞머리가 계속 흘러내리는 건가 싶어서 머리를 올백으로 묶었고 고개를 똑바로 들어 앞을 보는데 파랗게 칠한 별표 부분에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마네킹처럼 생긴 것이 의자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순간 당황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근데 그 물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피곤하니까 헛걸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칸 한 칸 문 쪽으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쓸었는데 3분의 2 지점 부분을 쓸고 있을 때 다시 앞을 봤는데 그 마네킹 같은 것이 이번엔 파란색 별표 옆 칸 쪽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순간 몸이 경직되었다. 사람이라고 하기엔 말이 안 되는 것이 의자를 컴퓨터 책상 쪽으로 밀면 그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걸까? 잠시 경직이 됐던 몸이 풀리며 나는 미친 속도로 대충 쓸기 시작했다. 도망쳤어야 됐는데 그때는 귀신보다 점장님이 더 무서웠던 것 같다. 그러다 문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자리를 쓸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본 게 진짜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궁금증 때문에 못 참고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이렇게 생긴 마네킹? 귀신? 바로 내가 방금 쓸었던 좌석에서 의자를 돌려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그 순간 공포 영화에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간다는 건 야 이건 진짜 영화적 설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이상한 형태와 1분 정도 눈을 마주쳤던 것 같다. 그러다가 순간 몸에 힘이 풀려 뒤로 넘어지면서 금연석 문을 등으로 밀며 막 나왔다. 친구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야 왜 그래? 달려왔고 난 금연석 안에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막 뭐라고 하던 친구가 점점 내 표정과 식은땀을 보면서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이내 화를 냈다. 야! 나 이제 대걸레 청소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해서 나 무섭게 만들어? 아유 이 새끼 그냥 그러더니 자기도 무서우니까 대충 닦고 오겠다며 금연석으로 들어갔다. 그 후 20분 뒤 친구는 금연석 문을 팍 차고 나에게 뛰어왔다. 그러더니 야 정말 네 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금연석에 들어갔을 때 문 앞에 좌석 의자가 문 쪽을 향해 있었다고 한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진짜 대충 막 밀었다고 한다. 그러다 이 섹션을 밀면서 문 쪽으로 나오는데 깔깔깔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D 섹션 구석에서 크게 들렸다고 했다. 친구는 혼비백산하여 나왔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 아침 6시가 다 되었고 아저씨 손님이 오더니 금연석 자리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래 이제 뭐 아침이니까 별거 없겠지 생각하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분 정도 지났나? 아저씨가 갑자기 카운터로 오더니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저 흡연실로 갈게 자리를 바꾸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금연석 A 섹션에 앉아서 그러니까 D 섹션이랑 가장 먼 쪽, 문 쪽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맨 뒤쪽 D 섹션에서 여자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이 다른 사람이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건지 계속 여자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반복하는 소리 때문에 나 그냥 나올래 나 흡연석으로 갈래 라고 하시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께 말씀드렸다. 아저씨 금연석은 방금까지 아저씨 혼자였는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아저씨는 별 대수롭지 않게 흡연석으로 갔다. 이게 대수롭지 않게 있을 수 있구나. 아무튼 그 후 이 일을 교대하던 오전 알바분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믿지 않았고 우리끼리만 아는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무한 지 2달이 딱 됐을 무렵 금연석을 청소하다가 D섹션 구역에서 부적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흡연석 쪽 창고에서도 카운터 책상 밑에도 부적이 몇 개나 더 있었다. 그 뒤로 그 PC방은 다른 지점 PC방과 근무 인원만 바꾼다고 하여 난 더 이상 지하에 있는 PC방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 달이 더 지나고 그 일을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가끔씩 문득 생각이 난다.
와, 그 지하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적이 있었나 봐요. 과연 그 지하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자, 5번째 이야기. 도깨비 터. 도깨비 터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의 미신 중 하나로 도깨비나 지방령이 있는 터를 말한다. 도깨비터에 집을 짓거나 가게가 들어오면 그 집안이 크게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다. 도깨비터의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전해지는 속설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그 터에 있는 도깨비를 잘 모시는 사람 혹은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도깨비가 도와준다고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여 내쫓고 새 주인을 들인다고 하며 또 그 도깨비의 성향도 사람을 잘 돕는 도깨비가 있고 사람을 무조건 망하게 하는 도깨비가 있어서 도깨비터에는 함부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내 나이 8살 때의 일이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아무락이 그지 없었다. 대대로 경영하던 포목상을 접고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며 시리에 빠져 술로 날을 보내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듯 돌연히 가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다. 늘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네가 이 집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 잘 도와드려야 된다 라며 머리를 쓰다마 주시던 것이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이야. 아버지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장사를 그만두었으니 나와 2살 위의 누나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했다. 더구나 집을 팔아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면 곧 5식구가 될 가족이 갈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값도 아주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재 서울 모처에 있는 그곳은 그 당시 허허벌판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고 가격이 헐값이나 거저없는 그런 가격이었다. 아버지는 놓칠세라 재빨리 이 집을 사게 되었다. 며칠 뒤 할아버지 친구분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귀띔을 해주었다. 사실 그 집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 집이야. 도깨비 집은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주인의 가세를 기울게 해 주인을 내친다고 한다. 허나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그 주인이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주인을 내쫓는다나? 전 주인이 도깨비터란 말을 듣고 그 땅을 사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돈을 좀 만지게 되자 도박판을 막 전전하고 기생을 데려와 축첩을 하고 4년이 안 되어 이게 집이 망하고 종손이 급사하고 이제 그 집을 팔고 떠났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술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단다.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론 새 집에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도깨비터를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새 집에 오고 나서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속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다짜고짜 안채 문을 열고 들어왔단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맏며느리야, 이제 너희 집안이 실로 하는 장사는 운이 다 했으니 먹는 장사를 해라. 사람이 헐벗어도 서럽지만 굶는 게 더 서럽지 않겠니? 라고 하더니 갑자기 여닫는 사람도 없는데 온 집안의 문짝이 쾅 하며 일제히 닫히더라는 것이었다. 그 쾅 소리에 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밥 장사하려고 했는데 그 잘 되려나 봐 하고 좋아하셨다고 한다.
아직 밥 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되어 어머니가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 아버지가 내다 팔았는데, 이상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 잘 팔렸다고 한다. 그 두부를 끓이다가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두부가 쉬어버리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그런데 새 집에 와서는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면 백발백중,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 없이 두부가 어찌나 잘 만들어지는지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몽땅 팔고 들어오셨다. 인근의 두부가 너무나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우리 집에 두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막 찾아오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 뱃속에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두부 장사는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다. 바깥에 건물을 트고 부뚜막을 하나 더 만든 뒤 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다.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이를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을 셋이나 썼는데도 그들은 해만 떨어지면 녹초가 되곤 했다. 장사가 엄청 잘 된 거죠.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기 동생을 업었다. 그러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누나는 동네 밖을 돌아다니다가 해가 떨어질 무렵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늘 누나를 타일렀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다. 하루는 아기 업은 누나를 학교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 누나는 "야, 너 집에 가기 무섭지 않아?" 하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뭐가 무서워?" 라고 하자 누나는 그 이상 말을 안 했다. 한참 후에나 들었지만 누나는 온 집안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고 했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 손바닥이 보였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 크고 사람 몸통은 보이지 않고 손, 발만 보였고 손님들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봉두남발의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여기서 봉두남발은 머리가 길고 헝클어져 있는 걸 말해요. 이들을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이들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 나가는데 이들이 나가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 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는다고 한다. 이 영감이 나오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막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영감은 그럴 때마다 해 뜰 때까지 기다려! 라며 호통을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고 한다. 호통을 칠 때마다 집 문이 울리고 문 밖의 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그냥 잠자리에 든다고 한 것이었다. 이 누나는 귀신과 도깨비를 실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봤던 거를 동생한테 얘기한 거죠. 나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누나는 원체 나보다 몸이 약해 밥을 먹다 체하기도 잘했고 열이 나서 드러눕기도 잘했다. 지금 생각하면 누나가 남들보다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랬던 건지, 그 집을 일찍 떠났다면 누나도 시집을 가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회한에 종종 잠기곤 한다. 시간이 흘러 나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되었다. 우리 집은 그 옛날 이사갈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는 말을 누구든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부유해졌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란 동생은 그 나이대에 나보다도 힘이 세고 키도 컸고 등치도 컸으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가진 물건이 많아 늘 골목대장 노릇을 도맡아 했다. 그런 동생이 가끔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때렸다고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뿐인 딸의 몸이 약한 것,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내 나이 17이 되던 섣달 금음, 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괴이한 꿈을 다시 꾸셨다.
이 집에 이사 온 해 꿈에 나온 그 괴물 같은 큰 그 사람이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와 맏며느리야, 이제 보따리를 싸거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가야 한다. 멀리 가되 남산을 꼭 넘어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해. 라고 했단다. 처음엔 온 집안 문을 다 닫아 제끼더니 이제는 문을 다 열어 제껴가지고 깨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모골이 송연해지셨다. 이제 이 좋은 운은 다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이 도깨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다 뺏기리라. 그런 불안감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아니 1년 남았지 않았냐. 10년이라며. 아직 9년밖에 안 됐는데 그 1년 안에 더 벌고 나가자는 것이었다. 사실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대에서 끝을 낸 게 송구스러워서 저승갈 낯이 없다 라고 우셨던 게 가슴에 박히셨던 걸까? 밥 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작게나마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두 분은 이 문제로 싸우셨다.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까 포목점을 그냥 하나 더 내자 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다툼이 이어지며 지리하게 1년이 가고 나는 18살이 되었다. 이 집에 온 지 정말 꼭 10년이 넘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포목점을 냈다. 어머니는 포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았고 원래 하던 장사에 몰두하셨다. 근데 또 꿈을 꾸셨단다. 안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였다고 한다. 이 집 덕 볼 생각하지 말아라. 장독이며 장이며 곡간의 쌀들이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죄똥으로 변할 거다 라는데 끝 말미에 막 깔깔깔깔 대는 음성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어머니는 일어나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하셨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됐다. 그런데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면서 더 무서워했다. 전에는 해가 지면 수염 긴 영감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 이젠 대문을 잠그지도 막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것들이 동이 틀 무렵까지 어찌나 온 집안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지 잠을 통 잘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올 때 웬 꼬뭇꼬뭇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는 석가래를 물어뜯고 갉아먹는데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거나 재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포목점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기껏 밥 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자꾸 포목점으로 샌다고 짜증을 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방적으로 변한 지 반년. 가을로 들어서던 초입에 누나는 감기에 걸려 눕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다. 죽기 전까지 의식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렇게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우셨다. 꿈에서 푸른 저고리에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 둘이 방에 누운 누나의 발목을 한쪽씩 잡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 웃었다고 한다. 오, 소름 끼쳐. 누나의 초상을 치르며 어머니는 딸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이사를 가자고 아버지한테 말하셨다. 아버지는 누나의 초상과 집 이야기를 연관짓지 않으려고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포목점을 도와주던 직원이 돈과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이다. 그제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집도 옮기기로 했다.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다. 막내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준 것이었다. 동생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 연말 연시에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옛날 이 집을 구하기 전처럼 여기저기 백방울을 뛰어서 다른 집을 구했다. 몇 달이 흘러 내 나이 19 봄에야 우린 그 집을 나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 집을 그리워하셨다.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리라.
세월이 흐른 뒤 요즘 듣기로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를 해야 하는 둥, 부적을 쓰고 굿을 해야 한다는 둥, 터만큼 기가 센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둥. 그러나 내가 회상하기로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만이 도깨비터에 대한 인상이었다. 사람은 제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카페 두 곳하고 요리주점 한 군데를 했었어요. 근데 요리주점 했을 때 거기가 도깨비터였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장사가 잘 되다가 내가 잠깐 딴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막 장사가 안 되다가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다음에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더 풀겠습니다. 도깨비터 이야기였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였고요.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서랍장 위 긴 머리의 여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사 간 아파트는 지역에서 몇 번 자살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저희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꽤나 시골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어느 날 저는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아파트 근처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은 양쪽에 논이 펼쳐진 2차선 도로였고 왼쪽엔 인도, 오른쪽은 논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인도로 옮겨가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아주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필아!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려는 순간 제 앞을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넓은 논만 펼쳐져 있을 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잠자리가 편치 않아서 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옮긴 날 평소보다 훨씬 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이불을 깔고 오후 8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온몸이 아찔한 느낌이 들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을 둘러보니 서랍장 위에 무언가 형체가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서랍장 위에서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과 놀다가 꽤 늦게 귀가를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고층에서 내려오던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췄고 올라가던 도중에도 다시 4층에서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체가 훨씬 선명하게 보였는데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제 위로 다가와 올라타려 했고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닿는 생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아까 왜 안 왔어? 아까 왜 안 왔어? 아까 왜 안 왔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몇십 년 동안을 계속 듣는 것 같은 그런 영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전 정신을 잃었고 한참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할머니의 소개로 무당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의식을 치른 후부터는 다행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방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과거 경험입니다. 와,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 짧고 굵은 얘기였는데 여러분 그 가위를 안 눌려보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가위가 눌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정신은 깨어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눈을 살포시 떴는데 아까 왜 안 왔어? 아까 왜 안 왔어? 아까 왜 안 왔어? 야, 듣기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죠? 자, 준비되셨죠? 무서운 이야기 7번째 이야기. 어릴 적 뒷산 폐가 체험. 어릴 적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친구 3명과 함께 뒷산 깊은 곳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걷자 폐가 한 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잔뜩 들떠 폐가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가는 단층짜리로 방이 3개 있는 구조였습니다. 거실에는 야한 책이 몇 권 놓여 있었고 친구들은 기뻐하며 책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딱히 흥미가 없어서 옆에서 곁눈질만 하다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짓말이죠. 다른 방에 들어갔지만 특별한 가구나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벽장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호기심이 생겨 벽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약간 통통한 아주머니 한 분이 등을 돌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 폐가인데?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저는 공포나 의문보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나도 아주머니는 등을 돌린 채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벽장문을 닫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손을 벽장문에 댔습니다. 그런데 벽장문에 손을 대는 순간 아주머니가 갑자기 뒤를 휙 돌아보셨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줌마의 얼굴에는 눈알이 없어서 눈 부분이 검은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이빨이 하나도 없었고 얼굴 전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 생각도 하지 않고 쏜살같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계속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쯤 조금씩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산속 깊은 곳에 갔던 일을 들키면 혼날 것 같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그 당시 게임기였던 페미콤을 켜고 드래곤 퀘스트 3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페미콤이 있는 방에는 벽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벽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벽장이 살짝 열리면서 아까 그 아줌마가 보였습니다. 저는 절규하며 부엌에 계신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벽장에 아주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달래시며 벽장 안을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필아, 아무것도 없어 벽장에.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함께 벽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벽장을 열어둔 채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두필아, 어디에 아줌마가 있어? 하지만 제 눈에는 아줌마가 여전히 벽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눈알이 없는 상태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벽장이 있는 방은 최대한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벽장 안에 아줌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줌마를 본 것은 지금까지 3번인데 볼 때마다 조금씩 벽장에서 나오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무섭다. 와, 약간 그 외형이, 아주머니 귀신 외형이 자유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뻥 뚫려가지고 꺼멓게 보이고, 근데 이 아주머니는 이빨도 없었대. 입도 벌리고 온 얼굴이 피로 이제 피칠갑을 했다 이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이 아줌마 귀신이 글쓴이의 집까지 따라오게 되었고 글쓴이 집에 있는 벽장 안에 숨어 들어간 거야. 여기서 더 하이라이트는 볼 때마다 조금씩 아줌마가 나오고 있었대, 벽장에서.
얼마나 무서워. 7번째 이야기까지였죠. 이제 우리 8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낯선 물건을 조심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즉 내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실화이다. 당시 나는 전자기타에 빠져 있어서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연습실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직접 겪었던 일이다. 젊었을 때는 방송업계에서 일도 하셔서 무명 연예인들도 몇몇 배출했었다고 한다. 내가 사장님을 알기 몇 년 전에 키우시던 4인조 밴드가 있었는데 한창 데뷔 준비를 하느라 밴드와 사장님은 여름 내내 합숙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사장님은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데 이상하게도 건물 앞에 조그만 쌀기계가 하나 버려져 있었다. 여기서 쌀기계라고 하면 옛날에 쓰는 기계인데 쌀을 안에 담고 1인분, 2인분 등 단추를 누르면 그 양에 맞게 쌀이 밑으로 나오는 그런 단순한 기계였다고 합니다. 요즘엔 거의 없대요. 유난히 검소하고 물건 안 버리시는 그 사장님이 그 버려진 기계가 너무나 깨끗해 보이길래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물로 이렇게 닦고 나중에 합숙생활 마치면 집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대요. 그리고는 별일 없이 밴드와 합숙을 하셨는데 미신을 좀 믿으시는 사장님은 쌀기계를 가져온 이후로 사무실 내에 한기가 돌았었고 이유 없이 자꾸 등골이 오싹해지곤 하셨다고 해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부터 같이 합숙하던 그룹 멤버들도 근래 들어 사무실 안에 있으면 기가 허해지는 것 같다고 사장님께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밤만 되면 자꾸 누군가 밖에서 노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무실 문 손잡이를 듣기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돌렸다는 것이었다. 철컥철컥 철컥철컥철컥.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막상 문을 열어보면 밖에 아무도 없었고 철문에 달려있는 쇠 손잡이를 돌리는 슥슥슥슥 하는 소리가 유난히 귀를 찌르고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게 매일 밤마다 일어나니 나중에는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기도 하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 후에는 두려움에 문을 열어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 간간히 들리는 슥슥 소리에 연습생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사장님께서도 나중에는 그 소리만 들어도 환장할 것 같다고 하셨다.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점은 사무실 대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서 바깥문이 잠겨있으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는 안쪽 문까지 바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었다. 즉 누군가가 문제의 그 문을 돌리려면 밤에는 항상 잠겨있는 바깥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밖에 잠겨있고 이중문이었는데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이 안쪽에 있는 문을 철컥철컥철컥철컥 계속 열어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나서인지 사장님은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자초 지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사장님 어머님께서는 토속 미신의 지식도 좀 있으시고 기도 좀 약하신 편이어서 귀신을 본 적도 있으신데 귀신이 든 것 같으니 직접 사무실에 들러서 보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다. 어머님께서 며칠 밤을 사무실에서 주무셨는데 역시나 의문의 소리는 밤새 들렸고 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사무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사무실이 지하이기도 하고 비도 오는 날이어서였는지 가위를 눌리셨는데 꿈속 내용은 놀라웠다. 누군가가 밖에서 사무실 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계속 돌리는데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더니 비에 흠뻑 젖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무실에서 사는 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남성 4인조 그룹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런 여자 없으니 돌아가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남자는 무언가 잘못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갔었다. 가위에서 깨어나신 어머님이 사장님께 혹시 새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 있어? 사무실에? 라고 물어보셨고 사장님은 그 들고 들어온 쌀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는 아무래도 쌀기계에 지방령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날 밤 기계를 사무실 앞 건물 옆에다가 놓고 버렸다고 한다. 신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 또 한 번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도 사무실 소파에서 누워 계셨는데 백지장처럼 흰 피부를 띤 이쁜 여자가 저 이제 가볼게요. 라고 공손히 말하면서 조금은 알 수 없는 의미의 얇은 미소를 띠고 사무실을 나가더라고 했다. 낯선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머님께 막 혼난 사장님은 놀랍게도 그로부터 문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사무실은 다시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로부터 한 2주 후 쌀기계에 대해서 잊었을 무렵 사장님은 밖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데 급하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지금 난리 났어요! 당장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빨리! 라고 다급히 말하는 밴드의 한 멤버였다.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밴드 멤버는 일단 와보셔야 돼요. 와보세요. 라고 와보셔야 알 거라고 했고 사장님은 급히 사무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사무실 사람들은 이미 건물 밖에 나와 있었고 평소에 인적 드문 사무실 건물 앞 골목은 웅성웅성 거리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장님도 궁금하셔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웅성거리는지 이렇게 보려고 다가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구경하는 사람들 한가운데는 그때 사무실에서 가져온 쌀기계가 놓여져 있었고 어떤 무당이 주문을 막 외치면서 그 기계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 넋이 나간 사장님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쌀기계를 밖에다가 버리고 난 뒤에 근처에 살던 누군가가 이 사장님처럼 기계를 집으로 들고 들어갔고 그 집 식구들은 똑같이 괴기한 현상들을 보고 지방령의 장난에 홀려서 반쯤 다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들리는 비명소리에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 보았고 결국 귀신을 쫓으려고 무당을 불렀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사장님과 밴드도 조금만 서두르지 않았다면 옆집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수도. 그 이후 사장님은 쇠로 된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온몸이 싸늘해진다고 했다.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름이 쫙 돋았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글솜씨가 이래서 별로 무서운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미신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저히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도 존재하는구나 싶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밖에 버려진 물건을 함부로 집에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으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 안에도 귀신이 머물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8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굿잡박. 여기 왁왁 인사해. 왁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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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왁. 듀라. 그랬구나. 듀리. 어이구 좋아요. 어이구. 듀라. 아빠 야식 먹으면 너도 먹을 거야? 너도 야식 먹을 거야? 추루 먹을 거야? 배고파? 그랬어.
응? 디오라,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밤 되세요 해줘. 안녕 해줘. 응? 디오라 안녕. 구독자 삼촌 누나들 안녕. 응? 잘 자요 해줘.